예, 지난주 창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중학교 2학년 첫째 아들을 잃은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저도 이 어머님과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자, 교수님 시작해보죠. 네, 제보자께서는 지난주 수요일 창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들을 잃으신 어머님입니다. 제보자께서는 그날 저녁 6시 40분쯤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대요. 이 학교에서 경찰이 보호자 연락처를 좀 달려 그러는데 줘도 되겠냐라고 연락을 받으셨어요. 잠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들이 상당히 위독하니까 응급실로 와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부랴부랴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사망했는지도 몰랐지만 경찰한테 듣고서 이제 이 사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살해당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데 나중에 사람들이 모텔에서 숨진 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시다고 합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제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텔에서 숨진 중학생. 딱 들어도 뭔가 비행 청소년 이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모범생입니다. 자, 이 어머님은 아들이 사망했던 지난 3일 온 가족이 저녁 약속이 잡혀 있던 날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빠 생일날이었군요. 제보자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2주 전부터 저희 아들 시험 기간이었어요. 2주 동안 시험 공부를 한다고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새벽까지 도서실 다니고 있었어요. 집에 맨날 12시, 1시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는 날 아빠 생일이었거든요. 아빠 생일날 저녁에 아빠랑 케이크 불어야 되니까 나한테 친구들 만나고 집에 와 하니까 알겠다고. 그 다른 친구들한테도 아빠 생일 가야 된다고 말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생일날 애가 죽었어요. 저희가 지금 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날이 아빠 생일이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이제 말이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앞으로 아빠의 생일이 큰아들의 기일하고 겹치는 거예요. 생일날하고 기일하고 같이 되겠죠. 자,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그날 행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표 씨입니다. 12월 3일인데요. 2시 43분에 모텔 인근 마트에서 술과 흉기를 구입하고요. 4시 25분에 피의자 표 씨가 여중생 2명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33분에는 남학생 2명이 모텔에 도착을 합니다. 5시 7분에 또 10분에는 여중생 2명하고 2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5시 11분에 경찰이 오자 객실문을 두드리자 남성이 이 표 씨가 투신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모텔 건너편에 CCTV가 좀 잡혀 있습니다. 예. 여학생 4명이 처음에 함께 오는 모습도 있고요. 표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중에 여학생 2명을 또 모텔로 데려가는 모습도 조금 포착이 됩니다. 또 여학생 잠시 후에는 이렇게 둘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고요. 잠시 후에 여학생 또 한 명이 밖으로 나와서 나오네요. 전화를 거는데 또 이때 전화를 받고 남학생 2명 중에 이 파란 잠바 보이죠? 예, 지금 왔네요. 제보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2명하고 여학생 1명이 모텔로 들어갔는데 그 30분 사이에 모텔 안에서 끔찍한 흉기 사건이 일어났고 경찰이 이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날 모텔 안에는 이 살인마 표모 그리고 중학생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중학생 남녀 4명을 한 번에 제압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모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보자 어머니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모텔에 올라갔는데 그 나가 있어라고 난 얘기 좀 할 거라면서 이랬는데 안에서 막 쿵쾅거렸대요. 또 문 앞에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바로 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아들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 일본식이 없어요, 저희 아들은.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자기를 부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올라간 거여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대요. 자기 몸에 칼을 막 그으면서 자해를 했다가 애들 겁주면 칼 들고 위협하면서 사람이 죽고 칼이 찔리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문을 못 열었대요.
끔찍하네요 정말. 저런 상황에서 정말 큰 공포심을 아이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가 경찰과 또 생존한 여학생에게 직접 들은 바에 따르면 표 씨가 학생들을 모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창틀 위에 올려뒀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좀 차단을 하기 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뒤에 학생들에게 화를 내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게 했고요. 학생들을 침대에 엎드리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표 씨가 마트에서 구입했던 흉기 말고 또 다른 흉기도 갖고 있었는데 그 흉기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이 학생들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제보자의 아들을 흉기로 찔렀고 다른 남학생이 여학생들을 데리고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모텔 내부에 있던 중문을 열지 못해서 도망을 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에 모텔 중문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문 앞쪽이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이 흉기에 치명상을 입은 제보자의 아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학교 이 제보자 어머니의 아들은 내 친구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가서 저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자, 최평론가님, 예. 이 살인자 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도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성범죄 이력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표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6년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요. 3년 뒤인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출소 후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여중생에게 접근했던 건데요. 이 표 씨는 2019년에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을 거주지로 불러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번에 살해된 여학생도 자신의 거주지로 불렀고 나이도 비슷한 또래여서 온라인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사건 이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검찰은 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 표 씨에게 일탈적 성적 환상 가능성이 있는 점, 과잉 성욕장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자해를 지속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등으로 재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분석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재판부는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면서도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이 참 부질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이 표모가 그랬다면 이 일이 어떻게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부질없지만 해봅니다. 자, 교수님, 흉기 난동 사건 전에도 이자가 이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살인마인 거죠. 이 사람이 이 표 씨가 3일에 흉기 난동 벌이기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확인한 건데요. 성범죄자 알림에 등록했던 고시텔에서 약 6km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 시점은 지난달 말이었어요. 이 표 씨는 보호관찰소에 허위 주소를 신고한 다음에 관리망을 벗어난 후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도 이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했을 당시에 그의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 상을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이 표 씨의 프로필이 이 성모 마리아 사진이 배경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게 어떤 그런 교수님, 네. 지금 보시는 저게 그 네. 그 살인자 표의 카톡 프로필입니다. 네. 저게 사람을 그렇게 죽인 살인자의 프로필이라는 게 이게 짐작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 신성한 것으로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신선한 이미지로 본인의 성적 환상을 또 대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병적인 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수님 잠시만요. 네. 지금 D+176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저게 뭐냐면
표의 출소일입니다. 출소일. 본인이 출소한 날로부터 176일이 됐다. 이걸 하루하루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대망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서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가고 또 어떤 일을 지르고 이런 어떤 사명을 가졌고 나는 지금 거기 그렇게까지 가는데 170 며칠이 남았다. 그러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환상과 망상이 있는 범죄자면서도 어떤 병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살인마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에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정리해 주시죠. 자, 이제 뭐 사실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또 나이도 속였어요.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왔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아이들이 모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텔에서 일어났으니까 보도가 지금 혹시나 뭐 조건 만남, 비행 청소년 아니냐 이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사망한 아들 엄청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실제로 장례식장에 전교생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고 정말로 아들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생존한 여학생 퇴원했고요. 또 남학생도 일반 병실에 옮겨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아이는 모범생이었다, 평범한 학생이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